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네, 오늘 두 번째 인터뷰는요. 중대형 아파트 기지개 현상 언제까지 갈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을 이사철이고요. 또 강남의 재건축 이주 수요 때문에 서울의 전세난은 정말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서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가 실수요자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대형 아파트 시장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명숙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장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택 경기 살아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매매 시장 활기가 계속 돌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거래량만 봐도 네. 지금 9월까지 수도권이 누적으로 보면 42만 건 정도가 되고 수도권 외 지역이 40만 건이기 때문에 최근 거의 이제 2006년이 거의 전고점이었다고 할 때 그 이후로 가장 거래 건수가 올해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네. 실제 이제 거래가 늘면서 건수가 느는 것만큼에 비해서는 상승폭은 크지 않더라도 이렇게 가격 하락세가 지속돼 왔던 시장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올해 집값이 좀 올랐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값은 4% 정도 오른 것으로 9월까지 통계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예. 전세값은 아시는 것처럼 12% 상승해서 실제로 본인이 사시는 단지로 봐서는 굉장히 많이 더 오른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부동산 시장이 기지개를 폈다라고 할 수 있는 척도로 보는 게요. 네. 전체적인 그 물건도 그렇지만은 고가 주택 거래가 늘고 있다. 여기서 실마리를 얻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최근 같은 경우 전세값이 오르니까 돈을 더 보태가지고 집을 살려는 실수요자들 거래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다면 대부분 원하는 평수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예. 중소형 평형 쪽으로 수요가 몰렸고 그래서 그런 그랬었죠. 것 중심으로 거래가 됐고 예. 그런 아파트들이 실제로 조금씩 올랐고 큰 평형들은 여전히 소외되고 가격이 상승폭이 더디고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시나리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상황인데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최근 올 들어서 보면은 아주 비싼 그것도 서울에서 내놓으라 하면 누구나 알만한 그런 강남 또는 강북에 있어서 큰 30억이 넘는 고가 네. 아파트나 또는 주택 같은 경우 거래가 예년치를 넘어가거나 또는 아주 비싼 가격으로 그러니까 3.3제곱미터당 거의 1억 원에 육박할 만큼 그런 네. 거래도 성사가 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어서 네. 그러면 고가 주택을 샀다는 것은 물론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이 본인이 선택해서 살만한 집을 골랐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의 어느 정도 생각 속에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거나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도 네. 있었던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시장이 살아난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집을 내놨는데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정말 강남의 고가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일산이나 인천 이런 곳에서도 중대형 인기가 높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쪽의 중대형 평형의 인기는 조금은 다른 각도일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게 실제로 청약률도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올해 85제곱미터 초과 전용으로 봤을 때가 가장 높은 경쟁률들을 보여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서울에서 전세값이 비싼데 팍팍하게 사느니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경기도로 나가서 아이들 키우면서 큰 평형에 편하게 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면서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주하는 사람의 비중이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서 서울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도 그거는 이제 조금 싼 데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결정을 했던 분들이 많았던 걸로 보여지고, 네. 조금 전에 여쭤보신 것처럼 고가 주택의 바람이 이제 이게 서울의 문제만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같은 게
부산 같은 경우 해운대 쪽에 워낙 고가 아파트들이 있는데 예. 거기 보면 30억이 넘는 주택들의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올해 8건이나 거래가 됐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이게 비단 어쩌면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고가 주택이 있는 부산에서도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장이 확실히 살아난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혹은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가 계속 있다는 얘기겠죠. 예. 근데 노원구 중계동이요. 예. 여기에 은행 사거리 일대라고 하던데 여기가 강북의 대치동으로 불리는 만큼 인기라고 하는데 그 어디쯤이고 왜 그런 건가요? 중계동역에서도 멀지도 않고 이제 그 부분 그쪽 지역들이 이제 주공 아파트들이 80년대 지어졌던 단지들이라 조금은 지은 지는 오래됐지만 강남에 대치동이 있다면 이제 강북에는 광장동 내지는 더 가서는 중계동 쪽에 은행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학원가들이 포진을 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또 흔히 말하는 명문 대학을 많이 진학한다라는 또 좋은 고등학교들이 많이 또는 초등학생들도 있다 보니 사립초등학교도 있다 보니까 강북에서 그러니까 강남만큼의 주거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선택한다면 아이들 교육 때문에 옮기시는 맹모들이 선택하는 곳들은 광장동 아니면 중계동 쪽이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은 워낙 전세값이 높고 비싼 편이고 전세 물량 찾기도 어렵고 이런 것들이죠. 전세가는 어느 정도고 매매 가격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평균적으로 서울의 매매값이 3.3제곱미터당 1,800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예 비싼 곳들도 있고 이제 그보다 좀 낮은 곳들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매매 대비 전세가 비율이 지금 아파트 기준으로 서울이 70%를 넘어갔는데 이제 이런 강북 지역, 성북구라든지 노원구 이런 지역은 거의 지금 8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1,400, 1,500만 원 수준 3.3제곱미터나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도 조금은 가격들이 더 비싸서 전세값 같은 경우는 3.3제곱미터당 1,500, 1,600만 원 정도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역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학군의 영향, 학원의 영향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받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중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동안은 이 신규 분양 시장에서는 좀 애물단지다. 분양도 잘 안 되고 이런 취급을 받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역시 좀 시장이 살아나기 때문에 수요가 몰리는 걸까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 최근에 시장이 이제 신규 분양 시장 중심으로 수요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어차피 분양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사놨다가 가격이 많이 올라서 매매 차익을 볼 수 있을 거야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나중에 거주하면서 주거라는 측면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젊은 분들에서 아이를 한참 오랫동안 키워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외곽으로 나가더라도 넓은 데서 편하게 아이들 키우고 싶다. 이런 니즈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경기도 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85제곱미터를 넘는 초가평형을 의외로 젊은 세대들이나 또 젊은 부부들이 청약하는 경우들이 꽤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저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에는 그냥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을 위해서라는 목적 때문에 중소형에 몰렸다면은 어차피 살 거 좀 쾌적한 곳에서 사는 게 좋겠다. 좀 이런 것들로 선택이 옮겨가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중소형에서 중대형까지 인기를 이제 좀 넓혀가면서 시장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중소형 아파트는 그런 가격이 좀 안정을 찾고 있나요? 사실은 이제 중소형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꽤 많이 오르다 보니까 돈을 약간만 더 보태면 더 큰 평형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중대형 평형을 대출을 받고 사시는 경우가 있던지 아니면 단지를 조금은 새 단지보다는 조금 입주한 지 오래된 단지로 가면 비슷한 자금으로 더 평형을 늘려갈 수 있던지 이러면서 조금 큰 평형들은 가격 회복세가 더디거나 예전에 알고 있던 가격보다 조금 싸게 나오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저가에 나와 있는 매물들 중심으로 중대형도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보면 지금 당장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조금은 좀 9월 들어서 추석 이후에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이런 분위기가 당장 꺾이지 않는다면 네. 아마도 올해는 쭉 지속적으로 조금 싼 중대형을 찾는 분들이 이어지면서 가격도 조금 더 회복되고 거래도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시장이 활기를 좀 찾고 있는 모습 같아서 그 점은 좀 반가운 것 같고요. 네. 근데 전세난은 여전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세는 찾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예. 아니 근데 아현동의 전세값이 서초동보다 높다, 뭐 이런 통계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뭐 동 단위로 3.3제곱미터당 전세 가격을 아파트 중심으로 평가를 해보면 네. 뭐 가장 비싼 데는 서초구 반포동이고요. 네. 그런데 대부분 높은 곳들이 뭐 역삼동이나 대치동, 삼성동 이렇게 그렇죠. 잠실에서 강남권에 있는 곳들이 대부분인데 네. 아현동이 이례적으로 강북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게 된 것은 아현동이 대부분 대규모 재개발들을 진행하고 있거나 입주를 최근에 한 곳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같은 평형이라도 전세값이 좀 비싸게 형성이 되고요. 어차피 전세로 살 바에는 조금 더 주더라도 전세금 대출을 받을지언정 많은 분들은 새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세값이 뭐 예상을 뛰어넘어서 계속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3.3제곱미터당 1,900만 원 꼴인 거죠. 그러니까 전세값이 예. 아현동에서 뭐 이런 정도 수준이면 전세값이 흔히 말하는 뭐 85제곱미터니까 뭐 이야기 쉽게 32~33평이면 6억이 전세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비싼 거죠. 예. 그러네요. 이 아현동 인기는 새 아파트 때문에 온 거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냥 입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좀 몰려오는 수요가 있기 때문인 건가요? 직접적인 원인은 새 아파트들로 대체가 되면서 새 아파트 중심이 더 많이 새 아파트가 몰려있는 아현동의 전세값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부분도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아현동이라는 데가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마포인데 이제 마포에 기존에 있는 공덕동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이 아현동을 포함해서 노후된 주택들이 많은데 그 다 허물어지고 그런 지역들의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평균적으로 네. 전세값 자체가 많이 오르면서 집값도 좀 올랐던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알고 있는 마포나 아현동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지역의 마포나 아현동으로 뭐 어떤 집값을 형성을 하고 주택시장에 자리매김을 하게 될 걸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계속 갈까요? 일단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네. 당분간 상승세는 연내 뭐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네. 일단 뭐 내년으로 가서 이 상승세가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몇 년 간다라고 뭐 전망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내년부터는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라든지 전반적으로 이런 뭐 거시경제 분위기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내년 하반기 이렇게 지속되기는 어렵다. 뭐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투자를 하실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명숙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장이었습니다. 총서 외국저 고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좌우로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살이 그냥 쪽쪽 빠지고 있어요. 좌우로 정렬 2588 살 빠지네 살이 빠져 2588 살 빠지네 2588. 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는 장바구니 생생물가 그리고 경제뉴스 뒤집기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없다는 얘긴데요.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는 11월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게차 부딪힘 사고 예방 집중활동이 전개됩니다. 지게차의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지게차는 정해진 운행 경로로 이동하고 둘째, 운전자는 과속과 과적금지는 물론 운행 시 시야를 꼭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반드시 현장에서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게차 부딪힘 사고,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알뜰한 주부의 풍성한 식탁을 위한 시간. 한 주간의 물가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장바구니 생생물가. 네, 한 주간의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장바구니 생생물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김시아 대리가 오늘은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네, 멀리서 나와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의 농수산물 물가, 추석이 지났으니까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다들 추석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쉴 틈 없이 바쁘게 지나갔는데요. 그 농산물 역시 가격이 오른 품목, 제자리인 품목, 그리고 내린 품목 등 다양한 모습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네, 우선 음식의 필수 재료로 많이 쓰이는 대파와 청양고추 가격이 좀 상승세입니다. 얘네들은 왜 오르죠? 먼저 대파의 경우에는요. 급식업체 등에서 수요는 꾸준한 반면 출하 지역이 경기에서 강원 지방으로 교체가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공급량이 감소해서 현재는 오름세이고요. 청양고추도 여름 재배분에서 가을 재배분으로 작형이 교체되는 시기를 맞아서 출하 물량 감소로 가격이 오름세입니다. 그렇군요. 대파하고 청양고추는 많이 쓰는 건데 오르네요. 그렇죠. 네. 근데 내리는 것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름에 많이 찾으시던 수박의 경우에는 제철이 지나면서 출하 지역이 한정되어서 공급 물량이 많지 않은데요. 이에 맞장구 치듯이 수요도 감소되어서 가격이 보합세입니다. 네. 네, 그리고 한국인이 많이 쓰고 좋아하는 양파. 네. 양파도 생산량 감소로 지난해보다 출하량은 줄었는데요. 추석이 지나면서 수요가 감소해서 이것도 보합세입니다. 그렇군요. 시금치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 반면에 시금치와 삼겹살 그리고 다다기의 경우에는 가격이 좀 내림세라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시금치는 추석 명절이 지나서 수요는 감소한 반면에 시원한 날씨 덕분에 생육이 호전되어서 출하 물량이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이 좀 내림세고요. 삼겹살도 항상 명절 후에는 수요가 줄어듭니다. 고기 많이 드시니까. 네, 다다기 오이도 날씨가 시원해지면서 요식업소 등에서 수요가 감소해서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내렸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요즘 그 유통가를 보면은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코리아 그랜드 세일 때문에 아주 얘기들이 많은데 대형마트나 전통시장도 여기에 참여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이 행사가 항상 한창 개최 중인데요. 내수 회복세를 기대하면서 이제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총 2주간 열립니다. 이런 전국적 행사에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또 빠질 수가 없겠죠.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에는 총 2만 6천여 개의 점포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백화점 점포가 71개, 대형마트가 398개, 그리고 편의점이 2만 5,400여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밖에도 전국 200여 개의 전통시장과 16개의 온라인 유통업체, 그리고 외식업종에서 탄탄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까지 할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많이 나서네요. 네,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 열리는 합동 세일 행사 중에서는 최대 규모로 치러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리아 그랜드 세일,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용하면 좋은 품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주 다양한 품목들 이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롯데마트의 경우를 소개해드리면 이제 막 거래가 많이 되기 시작한 머루포도 있잖아요. 네, 5kg 한 박스에 9,6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죠. 네,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사실 수 있고요. 달콤한 홍시도 11개에서 12개 정도 든 팩을 5,000원 정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센데요? 그렇죠.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명품 고등어 특대 사이즈도 2마리에 5,500원에 판매 중이고 또 홈플러스에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사과를 한 개에 1,000원 이런 파격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개에 1,000원짜리니까 좀 큰 거겠죠? 네, 그렇죠. 더불어서 각 유통업체들과 전통시장에서는요. 이런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두루마리 휴지, 샴푸, 의류 등 이런 생필품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번 기회에 장 좀 많이
봐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가을 과일이 이제 추석이 원래 지나면은 더 맛있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시장에 지금 제철 과일 뭐가 나와 있고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올해는 작년보다는 다소 늦었잖아요, 추석이. 네, 그래서 최근 시장에 나온 제철 과일이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머루포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머루포도는 좀 더 이 색깔이 진하고 알이 작은 거죠. 네, 맞습니다. 역시 잘 아시네요. 포도 좋아요. 네, 머루포도는 현재 소매 가격 1kg 기준에 3,600원 정도 전국 평균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던 그 대대적인 세일 행사 덕분에 각 유통업체나 시장에서 더 싸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포도뿐만 아니라 단감이나 감귤도 이제 슬슬 제철 과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롯데마트의 경우에는 하우스 감귤을 1.5kg에 1,900원 정도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하나를 추천해달라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단감이나 감귤 같은 많이 알고 계시는 거 외에 또 특별한 과일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철 과일은 무화과입니다. 무화과요? 네네. 무화과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이름 자체에 그 뜻이 있죠. 네. 그래서 꽃이 피지 않는 과실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 좋은 무화과는요, 갈라진 부분이 마르지 않은 것이 좋고요. 표면의 색깔은 젓갈색이면서 색이 균일한 것이 좋습니다. 저 생으로는 잘 안 먹어보고 말린 것만 먹어봐가지고. 저도 그래요. 예. 생으로는 어떻게 먹나요? 그냥 잘라서? 네, 그냥 잘라서. 예, 안에 걸 그냥 먹는 거예요? 먹는 거고요. 저도 생으로 먹어본 적은 없는데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말려서 먹거나 잼, 젤리, 술 그리고 식초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손질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 무화과를 손질할 때는 물로 씻는 게 기본이고요. 근데 씻을 때 물기가 무화과 속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리고 가격은 무화과는 현재 소매 가격 1kg 기준에 15,000원 정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팩틴과 피신 요소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좋고 또 소화 촉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니까 제철 맞은 무화과 많이 섭취하시고요. 건강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정말 생으로도 팔긴 하던데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갈치도 그렇고 좀 가격이 오른 수산물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육류 가격도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이번 주 육류 중에서는 이제 닭고기를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슈 품목으로 뽑아봤어요. 네, 현재 1kg에 4,800원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전년 동월에 5,400원, 그리고 평년에는 5,690원대였던 것에 비하면 저렴한 가격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추석을 맞이해서는 약간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추석 이후에는 물량이 좀 증가해서 다시 약보합세가 전망이 됩니다. 그렇군요. 닭고기 가격이 내린 거는 이것도 공급이 좀 늘어났기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수요가 많았던 것에 비해서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가격이 좀 하락세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살림을 하다 보면은 항상 이제 어떻게 해야지 과소비를 막을 수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장바구니에 아무거나 담다가는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생생물가에서 알뜰 정보 팁 좀 전해주시죠. 네, 이렇게 아무리 전국 곳곳에서 세일 행사를 많이 해도 똑똑한 소비를 해야지 과소비를 막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충동 구매하지 않는 알뜰한 주부가 되는 방법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장보기 습관이지만 저도 많이 간과를 하고 있습니다. 장 보세요 많이? 네, 저도 장 보는 걸 왠지 모르겠는데 좋아해서. 유통공사에 계시니까 또 장을 보는 게 직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구입할 상품의 목록을 만들기. 맞아요. 네, 아주 중요한데 그래도 대형마트에 가다 보면은 불필요한 품목을 사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장 보러 가시기 전에 전단지 행사 내역 먼저 살피시고 필요한 품목 있는지 사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단위 가격을 비교하는 거. 이것도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동일한 상품을 사거나 낱개와 묶음 상품을 구매할 때는 가격표 아래 있는 단위당 가격 비교해 보는 것이 간단하고 꼼꼼하게 가격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그리고 또 안 하면 가장 후회하실 거. 뭔가요? 바로 쿠폰이나
포인트 카드 생기시는 거. 이게 아줌마들의 미덕인데 잊지 마셔야겠죠. 네, 안 잊어요 저는. 네.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저희 공사에서 운영 중인 농수산물 가격 정보 카미스 앱에 들어가셔서 지금 각 품목별로 평균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지 참고하시고 장을 보신다면 과소비하시는 일도 없을 것 같고요. 네, 똑똑하게 장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아주 홍보를 잘 해주시는데요. 카미스 앱 많이 이용해주세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 뉴스 뒤집기 한파. 네, 경제 뉴스 뒤집기 시간입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명이요, 외국 기업들에 비해서 좀 짧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왔는데 네. 얼마나 짧은가요?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평균 수명이 33년이거든요. 33년이요? 네. 예. 선진국에 비해서 10년 이상 짧은 겁니다. 장수 기업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인데요. 네. 일본은 100년 넘는 장수 기업이 2만 7천 개나 되고요. 예. 200년이 넘는 기업도 4천 개나 되거든요.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100년 넘는 기업이 7개밖에 안 되고요. 네. 200년 넘는 기업은 물론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수기업들 보면은 두산이 119년으로 최장수고요. 신한은행이 118년, 동아약품 118년, 이 밖에도 우리은행 116년, 몽고식품 110년, 네. 광장 104년, 보진제 103년 등입니다. 아직 일본에 비해서는 일치원한 상태인데요. 그 일본의 그 최장수 기업을 보면요, 건축회사인 고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1000년 넘었죠. 1437년이나 됐습니다. 네. 근데 이 회사가 건축한 고베시 한 사찰은 1995년에 고베 대지진이 있었는데 예. 거기에도 끄떡이 없었다고 합니다. 회사도 건실하고 회사가 지은 건물도 건실하고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업의 수명이 좀 짧았는데 일본의 기업들은 좀 길었잖아요. 네. 장수하는 기업의 특징이 있나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제 보는데요. 네. 첫 번째 특징은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혁신을 하는 기업이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인데요. 네. 1년이나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단위로 미래를 보고 사업 계획을 세우고 끊임없이 변화를 하더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특히 일본 기업들 경우는 기업을 대대손손 이제 승계하면서 장수하는 기업들인데 그렇죠. 장수하는 기업들 보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통의 고유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특징은 기업이 고객의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는 소비자, 종업원, 투자자,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과 함께 상생을 하는 그런 어떤 기업가 정신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부족한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기업이 오래됐다고 해서 그냥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굉장히 오래된 기업도 위기를 맞게 되면은 없어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한순간에 정말 주저앉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예를 들어주시고 또 그 이유를 분석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마 코닥이라는 필름 회사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하죠. 예. 20세기 사진의 대명사였던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카메라 산업을 주름잡던 그런 회사였었는데 청소년들은 지금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 회사 보면은 휴대전화의 등장과 함께 카메라 필름 산업에 대변혁이 있었는데 그 변화를 읽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이제 망한 회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제 변화를 읽지 못하면 망한다라는 그 교훈을 남겼죠. 또 이제 핀란드의 노키아라는 회사 기억하실 거예요. 아주 유명하죠. 예, 휴대전화 회사인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노키아는 세계에서 최대 휴대전화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은 애플보다도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마트폰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한순간에 그냥 몰락을 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혁신 못하면 정말 순간 망할 수 있다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교훈을 남긴 것 같아요. 근데 이외에도 그 미국의 그 자동차에서 GM 회사 아주 유명한 회사 아닙니까?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이제 자동차 회사였었는데, 그러나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미국의 고객들만 생각하고
중대형 위주의 이제 그 제품만 개발해 왔다는 것이거든요. 튼튼하고 큰 차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형차 또 아주 그 첨단적인 차 이런 차를 개발한 그 일본 자동차에 밀려서 심지어는 미국 시장까지 내주는 그런 어떤 이제 경험을 했는데 결국 과거에 안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수모를 겪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를 이제 읽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면은 정말 한순간에 망할 수 있는 것이 기업이다 뭐 이런 겁니다.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요. 변화는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속도도 빨라져야 돼서 참 부담스럽고 힘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방금 이제 기업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변화의 흐름을 잘 못 읽었다라고 했지만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명심을 해야 될 얘기잖아요. 네. 미래에는 어떤 것으로 성장할 것이냐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잘 찾고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 평균 수명이 27년 정도 됩니다. 네. 외국 대기업들의 이제 절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급한 것이 뭐냐면 변화를 읽지 못하면서 지금 주저앉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중국 경제가 90년대부터 부상할 때, 기회의 땅에 대해서 많은 이제 대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기회로 삼았는데, 결국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철강이나 자동차나 조선, 석유화학 같은 이런 산업에 이제 발전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발목을 잡는 걸 이제 제대로 읽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현실에 안주하고 수출 계속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 중국 기업들한테 밀려서 지금 수출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경제를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이제 일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 아주 시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대기업들 보면은 미래 성장 동력 발굴하는 것은 이제 서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그룹 같은 데는 뭐 바이오 제약이라든가 의료기기라든가 자동차용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산업에 이제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도 친환경차라든가 또 연비를 낮추는 그런 이제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전문 인력을 채용하면서 이제 노력을 집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G그룹 같은 경우도 뭐 대규모 연구단지인 LG 사이언스 파크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제 기술 개발 내지는 신산업 개발에 이제 노력하겠다 뭐 그런 어떤 이제 계획들을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늦게나마 상당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대기업도 빨리 변하지 않으면은 중국 경제 쓰나미에 밀려서 스스로 무너지는 건 물론이지만은 우리 경제를 안고 쓰러진다는 차원에서 뭐 위기감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분야를 잘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하고 있는 분야를 잘 수성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 기술 혁신이나 신제품 개발 같은 걸 통해서 앞서가는 일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이죠. 새로운 거 찾는 것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휴대전화도 처음에는 그냥 뭐 전화나 문자만 가능했는데 지금 거의 인터넷이 다 거의 다 가능하니까 그렇게 이제 자꾸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 하고 있는 산업도 그대로 이거 안 되겠다가 아니라 새롭게 변신을 하면서 혁신을 해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성을 하는 가장 이제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장수하기 위해 필요한 것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까요? 뭐 어떤 변화에 이제 신속히 대응하면서 꾸준히 혁신하라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이야기인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은 이제 편법 세습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무조건 부를 대물림해 준다는 차원에서 뭐 탈세하거나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거나 이러면서 이제 기업을 대대손손 물려주는 그런 것이 관행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뭐 좋은 점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 사업을 이제 승계받으면 선대 사업을 지키는데 급급했지 혁신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선대가 발전시킨 기업을 쓰러뜨리는 그런 어떤 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근본적으로 기업들 경영 개방해라. 그래서 그 지배구조를 이제 개선하면서 누구나 전문가가 들어가서 일하면서 그 기업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계속 이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혁신적인 그다음에 선진적인 이런 어떤 이제 지배구조를 만들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정부에서 추진하는 개혁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뭐 노동개혁, 금융개혁들 주문을 하는데 사실 기업
기업들의 자체적인 뭐 경영 구조 개선이라든지 비전에 대한 혁신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를 지금 살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은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기업 스스로가 그래 지배구조 개혁하자, 혁신하자, 네. 그리고 신산업 발굴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렇죠. 전력을 기울인다면 그게 바로 우리 경제가 사는 길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였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선물 받으실 분은 1532님 외에 한 분이고요. 7455님께는 알칼리수 A수 한 박스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